아니 뭐예요? 응? 뭐 선물을 이거 다 받고. 선물을 다 받았어. 최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을 좋겠다. 아이고 타고 하시면 무조건 좋지. 이게 뭐야? 앞에 두 개 세트예요? 뭐야? 그런가 봐요. 뭐 하나 샀는데 왜 두 개 왔지? 하는 모양이야? 아니 좀 뭐 이거 멋있잖아요. 멋있는 걸 좋아하시니까 맞죠? 고마워. 그 시인들은 이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 쓰는 거 익숙해져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시켜서 하는 TV에 특별한 분이 나오셨는데요. 최진 시인이 나오셨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시켜서 하는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진 씨는 그 최근에 일하고 사랑을 하고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시집의 주인공이고요. 2013년에 세계문학 신인상을 수상을 하면서 나는 벽에 붙어 잤다라는 시집을 상제를 하셨고 일하고 사랑을 하고라는 시집이 두 번째 시집이에요. 그래서 올해 발간하셨죠? 네. 여기 무슨 일로 방문하셨는지. 네, 오늘 어떤 그 문예지의 네. 특집 사진을 좀 찍으려고 이곳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김근 시인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시인이어서 그냥 뭐 얼굴 보러 흔쾌히 또 선물을 싸들고 아까 선물 받았어요. 네네 흔쾌히 왔습니다. 어깨가 갑자기 으쓱해지는데 네네네. 제가 이런 채널에서 어깨에 으쓱해질 일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현대시라는 잡지에 그 대담이 있어요. 그 대담이 이제 제가 최진 시인을 대담하는 그런 꼭지에 이제 사진이 좀 필요해서 우리 또 남 PD님이 사진을 잘 찍으시니까 네. 부탁 겸사겸사 뭐 프로필 사진도 찍고 네, 이럴 네. 겸 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반강제로 지금 출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우리가 구독자가 인연- 많아졌더라고요. 네네. 네네. 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래됐죠? 안지가 그렇게요. 12년은 된 것 같아요. 네. 2011년 네. 이때쯤. 등단하기 전에 학생 때 네. 봤죠? 군대 네네. 막 제대하고 이제 1학년 다니기 시작한. 그 2011년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이제 제 학생으로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자랑스러운 시인이 됐고 지금은 이제 동종업계 경쟁자가 돼가지고 제가 감히 경쟁을 할 수 없지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시집을 냈는데 네. 어떠세요? 두 번째 시집을 냈을 때 좀 네. 남다른가요? 아, 네. 제가 여기 오늘 김시인과는 어떤 사이입니까?라는 네네. 질문을 꼭 방문하고 싶어가지고. 네, 하세요. 어떤 사이죠 우리가? 제가 이 채널에서 좀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도 얘기하고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를 키운 것은 정말 파라리 김근 시인이었습니다. 쑥스러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2011년 군대를 전역하고 1학년으로 강의실에 앉아 있을 때 굉장히 좀 어색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연극학과 학생들이랑 수업을 같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 몸을 쓰는 친구들은 몸에서 뿜어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이제 혼자 있을 때 글 쓸 때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적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겉돌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 겉돌고 있는 저를 쉬는 시간마다 불러서 바람을 쐬러 가자라고 불러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수업이 끝나면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술도 가끔 사주시고 그리고 또 시도 읽어주시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못 쓴 시를 읽는 것은 그러니까 좋은 시가 아닌 시를 읽는 것은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이에요. 잘 썼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지금 김근 시인도 굉장히 바쁜 시인인데 이 2시간, 3시간, 더 길면 5시간 이상 하루 통째를 누군가한테 내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는 것을 30대가 되고 알았어요.
그때는 선생이라면 당연히 이제 제자와 시간을 보내고 이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 알고 나서부터 그 전부터도 굉장히 따랐지만 그걸 알고부터 굉장히 진짜 마음속으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아유.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진지해요. 아, 네네. 근데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럴만 하니까 시간이 된 네네네. 거지. 시를 잘 썼어요. 아. 학교 때 진짜 시를 잘 썼어요.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네. 두 번째 시를 냈는데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 느낌이 어떠신지. 우선 반응이 좋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시 쓰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쓴 시를 누군가가 많이 읽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전에 습작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쓴 시를 단 한 명이라도 읽어준다면 내가 시 쓸 수 있는 이유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제 시를 읽어주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 시 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 요즘 바쁘세요? 많이 바쁘죠? 네. 어떻게 지내세요? 그 올해 2월에 그 위즈덤 하우스라는 출판사에서 편집자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좀 나름 프리랜서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프리랜서라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불안과 이 월급이라는 마약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 금단 현상으로 굉장하게 불안에 시달리면서 당장 굶어 죽을까봐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진 않겠지? 네네. 굶어 죽지 않은데 굉장히 우리 사회가 그런 어떤 불안을 조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안해 하면서 열심히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하고 사랑을 하고 이 제목이 하려는 마음을 대충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인이 이 제목을 붙였을 때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구독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제목을 달 때는 이 직관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많은 시인이 직관에 의존하여서 제목을 달 거예요. 그쵸. 의미는 이 사후에 형성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 이렇게 사후에 형성된 의미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일하고 잠에 들고 또 일하고 잠에 드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하고 하는 사이에 사랑이라는 거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무의식 중에 이런 제목을 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사랑은 하고. 네, 항상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지인 시인이 이제 두 번째 시집을 내면서 청년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계속 붙어 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은 시집에 대한 소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동세대의 어떤 당사자잖아요. 네네. 청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당사자로서 현재의 청년 세대는 어떤 세대인지 뭐 간략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네네. 제가 뭐 청년 세대를 대표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리 세대는 잘 모르는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잘 모른다라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가 저희가 시를 쓴다는 것도 사실 모르는 것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요. 우리 세대는 잘 모르는 어떤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걷다 보니까 굉장히 또 불안에 시달리는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 과거의 것을 싫어하는 듯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이런 어떤 빈티지 아이템들이라든지 어떤 과거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유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세대들이.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비약해서 얘기하면 과거와 연대해서 현재를 살아내고 그것들을 토대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청년분들이 보시면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릴 것 같은 그런 말이네요. 그래서 표제작을 조금 육성으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컨베이어?
예, 컨베이어에 일을 하고 일하고 사랑을 하고라는 네.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 앞뒤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제가 우선 다 읽어보세요. 일단 네네. 적당히 우리가 편집을 할게요. 네네. 제가 다 읽고 알아서 네네. 편집을 해보는 네. 걸로. 컨베이어. 자유로에서 파주 출판 도시로 빠져나갈 때 우리가 벌써 30대가 되었고 변하지 않은 것은 과거뿐이라는 걸 알았다. 친구를 태우고 식당에서 만둣국을 먹는 동안 시답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았다. 어느새 바닥이 보였다. 필로티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그게 무엇이었든 영원하길 바라던 때는 지났다. 대기 발령 중인 친구는 잠이 오지 않는다며 물류센터에 나가 일했다.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물건들을 분류했다. 나는 곧 잘릴 것이다. 해야 할 일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다. 더 이상 슬픔은 없다. 그동안 무얼 했는데? 사실 저는 일 말고 다른 것을 좋아했습니다. 무대에 선 친구가 기타를 치며 노래했다. 유명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네. 너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겠지. 하루 16시간 6명의 몫을 하기에 우리는 벌써 늙어버렸네. 일하고 사랑을 하고 끝끝내 살아간다는 것을 들것에 실려 나가기 전에 알고 있었던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건 정규직이라는 사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보상이 적다는 사실. 한번 일자리를 잃은 이는 계속해서 자리를 잃게 될 거라는 사실. 아스팔트에 쓰러진 운전자와 찌그러진 범퍼 앞에서 전하는 운전자와 옆으로 누운 오토바이를 피해 서행하는 운전자. 혼자 남은 나에게, 혼자 남은 너에게 산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나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 시에도 그 동세대 어떤 현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시집을 보면 그 여러 현실들이 이제 파편적으로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맞닥뜨리는 아주 가까운 뭐 해고나 죽음이나 뭐 이런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멀리는 뭐 홍콩이나 미얀마나 이런 국제적인 어떤 사건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게 재미있었던 게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어떤 중심에 늘 화자 개인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화자 개인의 일상 속으로 파편적으로 끼어들면서 일상과 일상에 대한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시 구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불안과 회의와 뭐 일종의 죄책과 또 개인의 어떤 욕망과 이런 것들과 버무려지면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그 화자 개인이 예민하게 그런 현실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뭐 그거는 이제 저의 소외고 궁금한 게 시를 쓸 때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그런 화자를 붙잡고 시를 쓸 때 어떤 상태인지가 궁금해요. 보통 상황은 어떤 일이 끝나고 부끄럽게도 짜투리 시간에 시를 씁니다. 이게 굉장히 저에게 부끄러운 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저는 제 정체성을 시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를 쓰는 시간은 항상 일을 하고 남은 시간에 쓴다는 것이 굉장히 모순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상황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내가 정말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할 때 이 화자들도 자연스럽게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시를 쓰는 나라는 존재가 있고 공부하는 존재가 있고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존재가 있고 또 낭독회에서 시인인 양 시를 읽는 사람 나도 있고 또 가끔은 특강에서 시에 대해서 말하는 그리고 뭐 부모, 자식 또 연인, 친구 진짜 수많은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그 관계마다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화자들을 생각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솔직해지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미얀마라든지 홍콩에서 우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뜨거웠지만 저는 그들의 어떤 삶의 밀도와는 정말 다른 어떤 편안하고 안온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기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내 안에 들어온 언어들을 이걸 어떻게든 저는 언어화하고 싶었다는 욕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는 화자가 존재한다면 이 화자가 시인처럼 굉장히 안온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계속 인지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어떤 그들과 연대하는 방법이었고 그들의 어떤 투쟁을 리스펙트하는 하나의 어떤 헌사 같은 어떤 행위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다름이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되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당사자성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 특수성을 지우고 이 되게 하나의 뭉퉁거림, 어떤 의제라든지 하나의 어떤 이슈로서 이 개인을 지우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실 어떤 우리 어떤 투쟁사들을 바라보면 투쟁사를 살펴보면 영웅은 남았지만 이 영웅과 함께 연대하는 사람들은 남지 않은 것처럼 제가 이렇게 뭔가 글로 언어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남는 건데 저는 그들과 떨어져서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그게 저는 아마 그런 것들이 이 시집에 드러났다면 그런 의도가 좀 반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다 각자 어떤 그 역할들이 여러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모여서 저는 시인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질문에서 빼먹은 말이긴 한데 이게 이제 취재인이 현실을 다루는 것과 전 세대의 현실을 다루는 것의 어떤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어떤 발화들 그런 발화들은 사실은 개인을 소고시키거나 아니면 소외시키거나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하고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개인적인 사랑인 거잖아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과 함께 다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최진의 어떤 변별점을 갖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랑에서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사랑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사랑을 많이 한 사람들이 큰 사랑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진짜 생각이 당연한 들어요.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네, 마음이라는 맞아, 게 맞아. 있으니까 그래서 연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서 그 눈덩이처럼 거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이 시즌으로 또 돌아가면 우리 가수 이승윤 씨가 표사를 썼어요. 정말 재밌어요. 표사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제 알고 있지만 네네. 이승윤 씨랑 어떤 사이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그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네네. 추천사던데. 맞습니다. 네. 우선 이승윤 씨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가고요. 이 친구랑 그 친구가 된 것은 우연이었어요. 문학 행사의 연출을 맡았는데 그때 우연히 소개를 받아서 승윤 씨를 제가 섭외를 하게 됐고 내기라는 걸 알게 됐고 동갑이라는 이유 때문에 친해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서로가 되게 낯가림이 좀 있던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렇게 행사들을 여러 번 하다가 서로가 음악과 시, 그러니까 예술을 서로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 저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사실 지금도 가진 게 그리 많지 않지만 이 바닥에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경림 선생님의 시 가운데 이 못나는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흥겹다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장인가? 예, 굉장히 편안했어요. 이 친구와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
그리고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계속 예술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친구로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정말 승윤 씨가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서 정말 행복해요. 근데 제가 이거 되게 새로운 감각이에요, 저한테. 왜냐면 저는 질투가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잘 되면 100% 축하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구독자분들 가운데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살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질투가 정말 많았던 사람인데 승윤 씨가 많은 사람에게 행복하게 사랑받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100% 배가 하나도 안 아프고 행복한 감각을 느꼈거든요. 아니 저도 이제 딱 한 번 봤잖아요. 네. 그 예전에 이제 제가 행사 기획을 했을 때 최진 시인 편에 이승윤 씨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술은 못 마셨지만 그 무명가수전에 나와가지고 아는 사람이 나와서 너무 이제 사실 진짜 잘하기도 했고 딱 제 취향이어가지고 응원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둘 다 서로 잘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요 시집에 또 특이한 점 하나가 여기 표지를 앞에 다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네네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표지가 어떤 그림이 있고 어떤 글씨가 쓰여 있고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보니까 되게 이 최진이라는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되게 배려가 많은 그런 시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그 관계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된 건데 이렇게 중도의 시각을 잃으시는 분들은 점자를 읽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성으로 책을 들으시는데 표지를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랑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걸 느꼈고 많은 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친구를 저보다 나이는 한참 많으시지만 시각장애인 친구가 처음 생겼고 그와 관계 맺으면서 제 세계가 몰랐던 세계가 확장되는 걸 느꼈어요. 되게 고마운 거잖아요. 이 고마운 사람에게 내가 열심히 준비한 시집의 표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됐고 쓰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시각 패권주의에서 살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됐어요. 이게 시각장애인이라면 시각적인 감각이 아니라 다른 감각으로 읽어야 할, 그러니까 들어야 할 텐데 제가 이것을 묘사하는 방법이 굉장히 시각적인 감각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표지 설명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실패한 표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이 시각적으로만 그려져 있어서. 근데 이 시집에서 제일 시각적인 부분이 표지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이 송병걸 시인과 그 관계를 맺으면서 그에게 제 시집의 표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썼어요. 그래서 시집 나오기 전에 실제로 그 시인한테 들려줬어요. 제가 제 목소리로 이렇게 썼는데 혹시 싫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라고 했는데 친구인 신문결 시인이 부족하더라도 이 부족한 것을 마주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는 게 시가 아니겠냐. 그래서 그렇죠. 쓰면 된다. 그렇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제가 손병걸 시인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좋은 일이래요. 네네.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켜서 하는 TV에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반강제로 출연하시게 됐는데 어떠세요? 네.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저는 그리고 반강제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속으로 한번 초대해줬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언제 초대해주시나 김근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아끼는 것 같은데 아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초대해주기를 기다렸고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구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PD님도 만날 수 있었고 또 어쨌든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우리 채널에 좋았던 것 오신 같아요. 시인이세요. 네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또 이제 이 좋은 것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는 게 중요하잖아. 이게 유튜브 채널 보면 공유하기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눌러가지고 URL을 또 복사해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시지로 널리 또 보내주시면 이 채널 운영과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쑥스러워서 못한 싶습니다. 말을 다 해주시는군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마치기 전에 우리 채널 네. 어떻게 보셨는지 평소에. 한 1000명 정도 때 봤는데 그 어떤 영상을 계기로 확 네, 구독자가 네, 확 맞아요. 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되게 기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개인적으로도 전화해서 맞아. 선생님 유튜브 하시길 너무 잘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시인이 이런 거 왜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근데 시인은 시만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치? 시라는 게 꼭 지금 우리가 언어화해서 이렇게 시집으로 묶어내는 고전적인 형태로 활동하는 시인이지만 시를 살아내는 사람도 있고 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 힙합, 랩 음악을 빌어서 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시인계에서 새로운 시도였고 이런 시도가 더 많아서 조금 더 풍성하고 새로운 시도들이 많았으면 마음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이후의 계획들 간단하게 얘기하고 네. 마무리할까요? 뭐 계획은 계속해서 좋은 시를 쓰는 게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보름달이나 이제 기도하는 것들 앞에서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좋은 시 쓰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세 가지 기도를 항상 해요. 네. 근데 가장 첫머리에 좋은 시 쓰게 해주세요라는 소원을 항상 비는데 제가 좋은 시를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좋은 시를 쓸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할 네, 오늘 우리 최진신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님들도 좋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일하고 사랑을 하고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후회가 없을 시집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두 가지 사였죠? 임용 맞죠? 사랑새가 원래 손님 맞이하는 본인한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이거 수도 내가 있고, 너무 없을 수도 냉소적으로 봐올 수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없어도 되고 사실. 없을 수 있지. 그게 꼭 자기가 세다는데 얘가 메타적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원문이 뭐냐? 그걸 모르겠어. 원본 없어.